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5년)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세계인들은 인공지능을 상상 초월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을 음식의 사진을 찍고 그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금방 분석해 줍니다. 바르셀로나의 어느 모퉁이에서 보이는 저 벽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여러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2025년 오늘부터 2039년 사이에 태어나는 신세대 그룹의 이름은 베타입니다. 베타 세대는 인간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며 베타 세계의 미래는 기술혁명, 인공지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미국에서 새로 발효되는 각 주의 법을 보면 미국의 변화와 논쟁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종업원이 직장에 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공립학교에 제한적으로 10개명이 걸립니다.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새해 맞이를 하던 군중 사이로 차량이 돌진해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습니다. 경관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부상했고 용의자는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와이주에서도 불꽃놀이 사건으로 사람이 숨졌습니다. 새해 이브인 어젯밤 미국의 상징 4군데에 번개가 쳤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의사당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20개 주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로콜리가 리콜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기 때문인데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해부터 지나친 학교 숙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을 그냥 포기하는 이게 많이 습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말 중요한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한 몇 가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미국의 그 탑 뉴스를 보면 루이지아나주의 그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이고 해서 저는 2025년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세계 모든 나라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공통적인 2가지를 맨 앞에 전해드리면서 새해 방송,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요. 웬만하지가 않네요. 2025년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점을 이제 그 악시오스가 쭉 악시오스의 독자들에게 물어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용을 하네 하는 그런 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요. 이 옷에 제가 지금 그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이 스웨터에 그런 스타일의 옷이 어울릴까 하면은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또 가족들 간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 언어 대화도 금방 분석을 해주고 식단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 주는 거 이건 아주 간단한 거죠. 수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것만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질병 진단 또 화장품 만드는 어떤 그 원료의 배합 같은 것은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동반자가 없다 할 때 뭐 큰 일을 할 때 의논할 때도 그렇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도 그렇고 전부 그 동반자가 돼준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지지난해 11월 달에 챗GPT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수많은 저도 컴퓨터에 몇 가지의 인공지능이 지금 다운로드 돼 있는데 수없이 각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늘 그 뉴스를 챙기느라고 너무 바빠서 다 사용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챗GPT 또 클라우드, 제미니 그 구글 거죠.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그 밖에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요. 엔트로픽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아마존 거기에 이제 그 쭉 그 연구를 해봤더니 본인들의 프로그램이 그 클라우드니까요. 제일 많이 클라우드를 뭐 하는데 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데 제일 많이 쓴답니다.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뭔가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이건 아마 저희 업계, 이 뉴스 업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밖에는 뭔가 그 논문을 쓴다던가 편지를 쓴다던가 하는 글쓰기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지금 쓰고 있는가. 뭐 커플들이요. 인공지능으로 뭔가 결혼 서약서 같은 것도 쓴다고 하고요. 응답자 51%가 해봤더니 우리 좋아요라고 답을 했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할까요? 스타일에 대해서 팁을 주는데 컬럼버스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1년 동안 내가 이미 산 물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챗GPT를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왜 영화 배우들이 스타일리스트가 이번에 애써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이분은 사용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지 되는가 하는 사진을 딱 그 보여주고 나서 이 자켓과 말씀드린 것처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은 뭔가요? 이 스웨터에는 아주 제가 그 바지를 품위 있게 입을 수도 있나요?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나요? 전혀 반대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옷 입는데 이건 이게 어울릴 거야. 이거는 정장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요. 또 브레인스토밍 동반자, 브레인스톰 버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만들고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이 대학생은 숙제가 있으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그 숙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대강의 내 마음을 얘기를 해주면 챗GPT에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기는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자세히 가르쳐줘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에밀리라는 분은 가장 나에게 좀 그 효율적인 부분은 같이 사고를 하는, 같이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파트너를 갖게 된 거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왜 독불장군, 너 독불장군 같잖아. 사람들이랑 게롤롱해서 해야지 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만나는 게. 이럴 때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무슨 보물찾기, 뭐 골든게이트 브릿지, 샌프란시스코니까요. 그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보물찾기를 만드는데 등등등등 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이 챗GPT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뭔가를 해줬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그 머린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쫙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그래픽으로 바꿔달라 하면 너무 근사하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줘서 완전히 3만 피트 상공에서 본 이 숫자를만 제시했는데 그런 그래픽 같은 것. 이건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도 그렇고 아주 바쁜 사람들이 그 스케줄링 그 비서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스케줄링 어시스턴트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살고 있는 줄리안이라는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뭐 여동생이 조카의 무슨 뭐 농구팀 일정 같은 것을 손으로 뭐 대강 이렇게 써서 썼는데 이걸 모든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근사한 파일로 만들어 달라면 금방이죠. 그래서 그 파일을 스마트 캘린더라는 데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키친 컴패니언 이거 좋네요. 그 부엌에서의 동반자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챗GPT를 사용을 하는데 딱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사진을 찍고 여기 안에 단백질이 얼만큼 있어? 탄수화물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금방 알려줍니다. 전에는 이제 돈을 내는 앱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칼로리 같은 것을 다 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진 한 장 주면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으로 다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애리조나 피닉스의 데이비스라는 분은 겨울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가을의 샐러드에 대한 어떤 옵션 무슨 뭐 레몬과 뭐 사과와 뭐 무슨 뭐 이런 뭐 식초들 요즘 많잖아요. 뭐 비트, 식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당신에겐 이렇고 이래서 이런 게 좋고 이거는 안 좋고 하는 것을 너무 전문적인 요리사 영양 그 과학자와 통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73세의 조라는 분은 이거 이제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퍼플렉시티 AI를 딱 활용을 하시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뭐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숫자에 맞게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하면서 알려주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메뉴를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바논에 살고 계시는 파디라는 분은 번역기로서 활용을 하는데 8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가요 차 안에서 너무 엄마한테 많은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그 질문이 또 실존적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당혹스러울 그럴 정도 내 아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영어로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제미니에 물어보면은 그리고 나서 나는 영어로 물어보면서도 프랑스어로 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 해준답니다. 소노마에 사는 그 벌타라는 분은 챗GPT를 사용하시는데 음성 모드로요.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의 어느 길과 어느 길, X와 Y가 만나는 나는 지금 이 모퉁이에 서 있는데 저기 건물 보니까 2층에 벽화가 있네. 저 벽화의 히스토리를 좀 알려줘 하니까 근사하게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과 영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프랑스어로 해줘. 무슨 언어로 해줘 하면은 박물관에서 가이드들이 아니면 미리 녹음된 이런 것을 듣고 그런 것처럼 아주 순간적으로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그 인공지능이 이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뭐겠습니까? 뭐든지 연습 아닌가요? 많이 써보면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나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AI가 전부 답변을 해준다. 이게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AI 그런 뭐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런 회사들의 주식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많이 내려갈 것 같아 하면 no라고 답변하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25년 오늘부터 태어나서 2039년 사이에 태어나는 세대는 베타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알파 세대까지 왔잖아요. 밀레니얼 뭐 X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타 세대인데 베타 세대라는 이 용어 자체는 알파 세대를 만든 뭐 사회 학자가 만든 인구 통계학자가 만든 그런 그 언어인데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산다. 이 사람들의 부모도 신세대예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비교를 하면은 그런데 정말 인간 역사에서 진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시작되는 뭐 기술혁명. 사실은 한국에서 안철수 그 의원이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을 때 한번 맨날 미래혁명만 얘기하고 기술혁명만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 세대가 중요한 그런 그 세대를 지금 이제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22세기까지 살겠죠. 21세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험은 베타 세대, 우리 그 후배, 후손들의 경험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가지로 딱 정의가 되는데 하나는 기술 발전,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기후 위기.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답니다. 알파 세대가 베타 세대 바로 전 세대인데 2010년부터 2024년 지난해까지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 이제 그래서 이 알파 세대 이후의 베타 세대는요. 한 21억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알파 세대가 한 그 20억 명 되는데 알파 세대 다음으로 많은 큰 인구 집단이 되는 거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2035년 이 베타 세대의 마지막이죠. 태어나는 그때의 연령대가 전 세계 인구의 그 2035년까지 태어나고 나면 한 16%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럼 어떤 세대가 되기 때문에 베타 세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하는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완전히 베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뭐 태어나서 준비를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악시오스의 보도인데 많은 이런 그 세대에 대해서 책을 쓴 그 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각 세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세대 간의 특정한 경계도 사실은 살아봐야지 명확해지고 아직 베타 세대는 오늘 태어난 그런 베타 세대들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기술혁명과 기후위기와 쭉 같이 간다는 이런 그 베타 세대는 무엇이 지속되고 기술혁명 가운데서도 인공지능 가운데서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변화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과 운명도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파 세대 그 전에 무슨 G 세대 뭐 이런 세대는 소셜 미디어였고 알파 세대는 무슨 뭐 가상의 세계잖아요. 가상의 그 소셜 미디어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왔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년째 인공지능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뿌리가 이제 조금씩 깊이 그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베타 세대는 인공지능 친구들, 인공지능 남자친구, 인공지능 여자친구 이런 걸 갖는 베타 세대가 아주 생각보다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사회적인 변화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다른 게 유럽에서는 이 같은 그 주요 그 기술 혁명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아마도 트럼프 시대에는 바이든 시대보다는 규제가 더 느슨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입법자들도 뭐 어린이 온라인의 안전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뭔가를 규제를 한 것도 주정부 차원, 로컬 정부 차원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트럼프 시대는 생각해 보세요. H1B 비자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와 또 트럼프의 마가 그룹이 막 싸우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힘이 강한데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기술혁명, X, 스페이스X, 뭐 테슬라, 인공지능 그리고 그와 함께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도 테크 세대고 테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훨씬 그쪽에 유리하게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느슨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유럽이라는 그런 대륙과 미국이라는 대륙에서 이 기술혁명,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세계 그 경제 포럼이 지난해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가장 세계 경제 포럼이 주목하는 것은 경제 포럼인데요.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결과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세계가 처한 위험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세대,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베타 세대, 오늘부터 2035년까지 태어나는 그 세대의
부모가 되겠죠. 부모들도 사실은 무척 새롭고 불안정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을 겪고 자란 부모님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겪은 그 고통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좀 뭔가 아이들에게 그 안정적인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하는데, 그리고 또 베타 세대의 자녀들도 부모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 도전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지금부터 키우게 될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힘든 이 시기에 뭐 힘든 것을 겪으면 사람들이 회복력도 있죠. 탄성도 아무래도 그냥 편안하게 자란 그런 세대보다는 많을 테고, 투지, 불확실한 시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도 힘들게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무슨 뭐 저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좀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축을 해야지 돼. 단순하게 나는 성장만 해야지 돼. 이것보다는 뭔가 저축을 하더라도 뭔가를 내가 그 어떤 의도를 갖고 하고, 아니면 또 절약하는 재활용 같은 이런 욕구에 굉장히 강해지는 좀 복잡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한국, 미국 전부 출산율 줄어들고, 그리고 뭐 약도 개발되고 의술도 좋아지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그런데 한동안 우리는 너무 인구가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걸 걱정을 하고 사는 세대인데, 베타 세대는요. 베타 세대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아예 인구가 어떻게 돼야지 되냐, 이게 아니라 인간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을 걱정할 수도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출현. 그때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더 훨씬 발전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 베타 세대는 뭐 통치한다던가 미디어, 또 사업하는 거,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전부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니까 굉장히 아무튼 좀 단단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뭐 지금 올해 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태어날 예정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갈 때 베타 세대는 나오면서부터 그 같은 새로운 것에 착착 적응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전혀 이 같은 인공지능이나 기술혁명이나 또 기후위기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면 스트레스가 많아질 겁니다. 왜 나만 모르지 하면서 2025년 이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가 2024년 2부, 2025년 2부였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가 아주 오늘 새벽이었네요. 그리고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시무시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몇 분이었는데요. 루이지아나주 그 뉴올리언스의 뭐 프렌치 쿼터에 다녀오신 분들 무척 많으시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관광지 중에 관광지죠. 거기 이제 볼본 스트릿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용의자가 운전하던 픽업 트럭이 군중을 군중 속으로 고속 질주를 해서 들이받아서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해서 26명이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지금 뭐 현지 주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상자 가운데 2명이 경관인데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리고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아니었고요. 이 용의자가 지금 그쪽에 뭐 경찰국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인 사건이었고 아주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내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새해에 볼본 스트리트 그 엔터테인먼트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또 슈퍼돔에서 열리는 대학 풋볼 그 슈거볼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차 안에서 아주 급히 만든 사제 폭탄도 발견됐다고 하고 테러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올리언스 그 시장은 테러다라고 했지만 연방 수사국은 뭐 테러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연방 수사국도 테러로 보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요. 제가 기사를 전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군복을 입고 있었네요. 그리고는 완전히 고속으로 질주를 하고 총을 발사를 했고요.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며칠 전에 멕시코 국경을 통과를 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멕시코 국경을 통과를 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뭐 라이센스 같은 것도 지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이센스 번호도 나오는 것 같고 용의자는 남자고요. 그리고 이제 군중을 피해를 입히고 나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답니다. 총격전은 굉장히 짧았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고요. 그리고 부상자들은 뭐 한 병원에 전부 갈 수 없으니까 5군데 병원으로 수송이 됐고 텍사스 번호판이래네요. 자동차는 지금 박스뉴스 지금 보도를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텍사스주 이글 패스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적됐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이 차량이 그래서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막 지금은 이제 초동 수사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 혼돈이 되는 것 같고 공격자 지금 숨진 용의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없다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성명을 냈습니다.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 공격을 수사하는 것, 그 본인이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새해 첫날부터 또 그러네요.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민주당과 가짜 뉴스 미디어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박됐지만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무튼 그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도 연방 수사국이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딱 규정을 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한 개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진짜 폭탄인가 하는 것을 수사를 했는데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 장치 여러 개를 발견을 했다. 지금 땅에 바깥에 있는 거 보니까 뭐 네모난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고 테러로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 정부 비상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그 장관도 역시 행정부 관리들과 연관을 하고 있고요. 자, 뉴올리언스는 새해 그 이브에는 항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이런 것들 또 용의자의 신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뉴스가 처음에는 이 트럭이 이틀 전에 공격 저스트 이틀 전이네요. 저스트 이틀 전에 국경을 넘어온 것으로 그랬다 하는데 아니라고. 아니네요. 예, 여기서 여러분 클리어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니고 아마 다른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 11월 달에 국경을 넘은 그 사람은 이번 그 공격자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아닌 것으로 합니다. 이 초동에는 이런 보도가 많아요. 또 박스의 보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민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로스 퍼레이드 열리고 있고 또 로스 퍼레이드 끝나면은 풋볼 경기도 있는데 그 뉴올리언스도 워낙에 엔터테인먼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사람들 엄청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도요.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솔트레이크, 알리아마누 이 지역에서 불꽃놀이 하다가 최소한 2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다. 길 이름이 키카 드라이브라는 곳인가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그 X에 여러 사람이 올려놓은 비디오에 의해서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제 아침부터 뉴욕에 새해 이브를 맞으면서 타임스퀘어에서 뭐 크리스탈 볼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뉴욕에 폭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도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이브에 어제 그 이브에 워싱턴 모뉴먼트 그리고 의사당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건 뉴욕이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모두 네 군데의 미국의 상징이 번개에 맞았습니다. 이게 전부 사진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를 그 지지하는 매체들이 요즘 많습니다. 뉴스맥스, 뭐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 포스트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딱 이런 것을 내면서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 비디오를 계속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신의 메시지다. 가시 보낸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인지는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타주의 상원의원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요. 의사당에 번개가 친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뭔가 신호가 있는 거야. 이거 시그널이야. 시그널인데 무슨 시그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또 그 무슨 뭐 CBS의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야 이거 어떤 은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동시에 그 똑같은 날 의사당, 워싱턴 모뉴먼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또 뉴욕에 또 하나가 어디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 그 번개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맞았으면 파손이 됐겠죠. 그게 아닌 거죠. 비디오에는 아무튼 딱 그 빌딩으로 번개 딱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굿뉴스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을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이는 곳에도 안 가기도 했고 못 가기도 했고, 왜냐하면 숨진 사람이 숨지기 전에 절대로 저 사람 오지 못하도록 해.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인물 그 장례식에 참석한 게 2018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숨졌을 때 공화당이고 같은 그때는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다고 하네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이제 9일에 특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한 30일 동안 연방 정부에서는 조기를 개항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9일 동안 쫙 이제 지금 뭐 조문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든가 또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고 태어났고 한 플레인즈라든가 의사당으로도 또 오고, 그리고 워싱턴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친구니까 추도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거기에는 간다. 좋아 보입니다. 의견이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본인과 다른 것이 많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입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미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존중을 표한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울 것이다. 이런 뭐 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제가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때마다 계속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날짜가 같은 날짜였잖아요. 이 무안 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사건 그 참사와 같은 날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다가 숨졌는데 그 숨진 그 인생을 너무너무 기리면서 이렇게 평소에는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당시에는 지미 카러 엄청 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리석다. 파나마 운하 그 통제권을 왜 파나마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수많은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과거에 조금 어색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그 퇴임 이후에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또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하는데 지금 황당하게 이 그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30 보잉 730 800기에 타고 계셨던 분들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새해에 맞아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빨리 그래도 그 사망자의 신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179명이 다 확인이 됐답니다. 다 확인이 돼서 유족들이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한 거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막 뭐 한 달 동안 아흘에 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외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뉴욕타임 아니죠.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네요.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가지 비디오가 쫙 그 동체 착륙을 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쭉 나왔잖아요. 그 비디오를 워싱턴 포스트가 신문에 올리면서 맨 마지막에요. 거기 이제 철조망도 있으면 사람들이 소주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형이 동생에게 쓴 그 글입니다. 편지예요. 안녕 섭 아마 이름이 뭐 섭자가 들어가는가 보죠. 안녕 섭 우리 지금 여기 있다. 네가 살려고 혼자 싸웠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아프다. 너는 이미 훌륭했고 잘 살았었어.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의 형이야. Your big brother.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억들을 하시겠죠. 이 사건은 또 수사가 되고 블랙박스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잘 그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는 2025년도 미국 각 지역에서 법을 통해서 달라지는 미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지금 저 사건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용의자 신원도 나왔는데 42살의 삼수드 딘 자바르가 용의자고 로컬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아이시스 테러 그룹의 깃발이 달려 있었다. 사건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 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그런 곳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화재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군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시스 기가 있었고 또 사제 폭탄 같은 것도 있었고 의도적인 그런 그 사건이었다. 뉴올리언스에서의 그 차량 돌진 사건, 경찰과의 총격전은 이 뉴스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5가지 핫버튼 이슈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핫버튼 로라고 할까요? 핫버튼 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행이 딱 되는 것도 있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루이지아나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루이지아나가 지난해 6월 달에 공립학교에 대학교까지 전부 10개명을 그것도 뭐 가로 11인치, 세로 14인치, 활자도 너무너무 잘 보여야지 되고 글꼴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지 된다 해서 사실은 소송도 들어갔죠. 소송이 들어가서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소송을 했으면 그 소송한 지역은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걸 이제 그 다 걸도록 대신에 이제 뭔가 벌 준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벌 주는 것은 조금 추후에 하고 어쨌든 시행은 됐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요. 고용주의 재산에 총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면 그 회사에 갈 때 총기를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회사 파킹랏, 회사의 건물에 뭐 건물 사무실까지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잘 장전이 돼 있고 하면은 그러면 나의 자동차 안에 그 총을 넣고 회사 파킹랏에다가 둘 수가 있다. 그 합법적인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뭐 차 문도 잠겨져 있어야지 되고 총이 보이지 않아야지 되고
그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쪽 지역에서 다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 집행기관도 영장이 없으면 저 사람 차에 뭐 총이 있어요 하고 가서 맘대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수 있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그 고용주도 총기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리고 그 총기를 설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총기 소유주의 일이야.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물이 뭐 내가 회사에 출근하니까 회사도 있고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곳에 다른 건물에도 가져갈 수 있고 하는 이제 총기에 관한 뉴햄프셔의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이 되네요. 텍사스주에서는요.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차량 안전 검사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네요. 텍사스의 그 상업용 차량이 아니면은 매년 어떤 그 안전 검사 같은 것을 받아야지 된다면서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수수료는 있는데 이 수수료는 받는데요. 뭐 $7 50센트 2년 동안 처음 운전 등록하는 사람은 $16 75센트인데 그건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이겠죠. 이건 텍사스 주민들이 정말 책임감 있고 도덕적이고 본인의 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같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뭐 텍사스주의 검사협회라든가 일부 법집행기관에서는 반대합니다. 이러한 강제성이라도 있어야지 덜 위험해진다. 운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운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그 로컬 정부가 투표를 할 때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또 제시해라 하는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주법이 로컬법이 작은 거면 주법이 더 크니까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헌팅턴 비치의 유권자들이 선거할 때 반드시 또 유권자의 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하는 이런 걸 한 다음에 그럴 필요 없다. 그 하기 전에 뭐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부정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이미 한번 거쳐간 건데 신분을 그러면 투표의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를 하는데 불필요한 과정을 넣는다.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지 된다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법으로 그것을 안 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소송에 걸렸어요. 또 뉴햄프셔에서 미성년자 성이 어떻다는 성별 수술을 하는 것 이거 이제 금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도 예외를 둬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악성 또는 기형 또는 어떤 그 사고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 뭐 생식기가 손상됐다던가 그런 때는 뭔가를 또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뭐 미성년자에게 무슨 뭐 성별을 어떻게 하는 이런 수술을 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한인분들이 많이 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은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국, 프랑스까지 합쳐서 이런 절차와 정책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무슨 성별 뭐를 하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추세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시 뒤에 하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캘리포니아주의 법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깜빡 잊고 지금 새로운 속보를 보느라고 시간 계산을 못 해놨습니다. 끝날 때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지 끝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뉴욕의 그 트럼프 타워 있죠? 그 트럼프 타워 건물 앞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게 막 불길이 올라오는 그런 비디오를 제가 좀 전에 봤거든요. 다행히 그때에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그 트럼프 타워의 그 회전문 있죠. 그 조금 밖에 떨어진 곳에서 트럭이 아주 컸습니다. 그 트럭이 불길에 막 휩싸이는 지금 그런 장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 새해 첫날부터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런 그 뉴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새로운 캘리포니아주 법안 학생들에게 과도한 숙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 교육부에서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인 겁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난 어땠나 우리 아이들 요즘 숙제하는 거 보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몇 시간씩 또 숙제를 해야지 되고 해서 지치고 부담스럽고 또 어떤 때는 숙제를 못 해갈 때가 있으면 또 쳐지고 새로운 숙제가 또 나오고 하는 것에 반복에 학생들이 너무 지쳤다 해서 한 학생의 6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산타클라라의 하원 의원이에요. 민주당 필라 슈라이버라는 이 어머니가 하원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건강한 숙제에 관한 법. 이걸 이제 발의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와 교육기관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면은 해서 그런 숙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해서 이 법이 스탠포드 대학과 비영리 단체인 챌린지 석세스가 30만 명 이상의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쭉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건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학교 다닐 때 45%의 학생들이 너무 공부하는 분량이 많고 숙제가 많은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평균요 날마다 한 2시간 30분 정도는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2시간 30분보다 더 걸리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해서 하원 의원이 이거 학교도 방문해보고 학생들과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해본 결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성격이 나오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케이시 콘이라는 이 선생님이요. 형평성 중심으로 볼 때 너무 이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부자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게다 대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돈은 조금 벌어오고 이런 가정의 학생들이 숙제에 대해서도 너무 피해를 본답니다. 고속 인터넷도 없고 인터넷 비싸잖아요. 컴퓨터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 부자 부모님 만나서 그런 아이들만 학업 성적도 좋고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어린이들이 뭐 정신적인 그런 그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숙제가 많다 하는 것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된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교육부에서 지역의 교육부에게 어떻게 지침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놔라 하는 얘기도 하고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오늘의 미국은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월마트에서 그 식료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12온스 봉지짜리의 브로콜리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드 그러니까 결국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콜하고 굉장히 영하에서도 살아남는답니다. 만약에 냉동실에 보관돼 있어도 다 없애시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